저 2021년 그 인문 콘텐츠 학회 산학 포럼 8번째가 되고요. 그리고 전반기에 디지털 헤리티지, 후반기에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이렇게 두 개 주제로 각각 4개씩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특집으로 아프가니스탄 특집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9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마지막 산학 포럼에 정말 정예 멤버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훨씬 싱싱한 우리 총무 이사님께서 진행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 급한 일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저 화면 가득한 푸짐한 오빠가 나와서 진행하는 거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문 콘텐츠 학회 회장 유동환입니다. 먼저 오늘 진행은 지금 그 원래대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이내로 이상호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요. 10분에서 20분 정도 우리가 저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채팅창에 발표 자료를 올려놨고요. 질문은 채팅창에 미리 하셔도 되고 나중에 구두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발표해 주실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콘텐츠 정보팀장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팀장님은 원래 하곡 정제도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성실하고 훌륭한 동양학 연구자이시고요. 국학진흥원에 근무하시면서 먼저 그 민간 소장의 기록유산, 경북에 많이 있는 기록유산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콘텐츠화하는 작업을 오래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토리 테마파크라고 하는 공모전, 스토리 테마파크는 일종의 그 창작 소재 확산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공모전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양자를 다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고 2015년에 세계 기록유산 한국 책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세계 기록유산 등재 업무,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존, 활용 관련 업무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보문고에 이상호라고 치면은 여러 책들이 뜨는데요. 이야기로 보는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이라든가 역사책이 없는 조선사, 그리고 1751년 안음형 살인 사건, 이게 가장 최근에 역사 대중화와 관련돼서 이렇게 좋은 글쓰기를 보여주신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푸른 역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홍보 잘했죠, 그렇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그 저 저자 소개에 뭐라고 쓰셨냐면 사람이 살았던 조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논의 중에서 기록유산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 부분을 발표해 주실 겁니다. 자, 저 화면 가득히 박수로 이상호 선생님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너무 좀 과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갖고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제가 페이스북을 못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홍보가 심하게 되셔갖고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이쪽 기록유산 관련한 강의를 창작자들 이쪽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해봤었는데 콘텐츠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해보는 게 좀 처음이라서 어떨지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사실은 뭐 김상은 선생님이나 또 지금 최희수 교수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같이 시작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징하게 오랫동안 울고 먹는다라는 소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유동환 교수님한테 요 강의 관련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고민을 조금 많이 했는 게요. 어느 쪽으로 강의를 하는 게 더 좋을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잘 안 섰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록유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를 하면 한 3개 분야가 좀 다 좀 중첩되어 있기는 해요. 이게 한쪽은 뭐냐면 제가 이제 국학진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민간 소장 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록 문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한 파트가 이야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요 근래 사실은 그 아까 그 소개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그 기록유산이라 그러면 보통 그 유네스코와 관련돼서 세계 기록유산 쪽이 이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또 그에 관련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2015년부터 이제 등재 작업도 참석을 해보고 또 아태 기록유산 같은 경우 실제로 이제 등재 신청서 쓰고 또 주도하는 작업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요 근래 그 위안부 기록물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세계 기록유산 그 등재 그 프로세스 자체가 완전히 이제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원래 7월 달에 새로 풀리면서 아마 2023년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갈 걸로 보이는데, 거기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이슈 사항들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기록유산이 그전에 보존 중심이었다가 사실 이게 기록유산 등재되는 과정들이 보면 상당한 영역에서 활용 영역으로 좀 넘어가고 또 그쪽으로 요청하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다가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선정했던 게 이제 이게 기록유산을 우리가 이제 콘텐츠화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들과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를 조금 나누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회장님하고도 좀 말씀을 드리고 어느 쪽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그 기록유산을 콘텐츠화 하는데 가졌던 그 고민과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나누어 보고 혹시라도 뭐 세계 기록유산 관련한 것들이나 혹은 그 민간소장 기록유산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이렇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 그냥 그 발표와 상관없이 이렇게 그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오늘 그러다 보면 제 강의는 전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 중에 옛 기록을 좀 스토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왜 그렇게 천착했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나누는 영역에서 이렇게 그 발표를 좀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아마 뭐 이쪽이 또 정확하게 딱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콘텐츠 관련 하시는 선생님들과 제가 나눌 수 있는 고민이 아마 이쪽이 가장 좀 가까울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기록유산을 특히 이제 전통시대 기록유산을 다루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 사료로서 다루는 기관이 이제 뭐 국사편찬위원회도 있고요. 또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한국고전번역원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고전사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역사재단,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기록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좀 계속 가공하고 또 뭐를 제공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학진흥원 역시 이제 그런 작업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개원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2001년쯤 개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미 개원하기 2, 3년 전부터 계속 DB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왔는데, 그쪽에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전통 기록유산은 그 전체 추세나 가고 있는 방향이 활용이라는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콘텐츠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또 그 기록을 잘 보존하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주로 이제 활용의 영역이 그 연구자들 중심으로 한 굉장히 좀 제한된 그 활용의 영역에만 조금 머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쪽 영역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쨌든 그 디지털화된 기록들이 계속 남아서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 작업들이 지금 같은 이제 제 연구실에도 보면 이제 그 옛날 전통시대 책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전통의 사료나 이런 것들은 책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 이런 방식들이 될 만큼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뭐 고전 번역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일반 대중의 활용까지 넘어갈 수 있을까, 특히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요 근래 와서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갈 길이 되게 멀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스토리텔링 파크 작업은 이제 이미 이제 2011년부터 그런 작업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렇게 부족함도 많고 또 고민도 많은 단계임을 이렇게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이 지금쯤은 한번 이렇게 좀 나누어지고 또 같이 고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록유산이 주로 전문가 중심이었고 또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되면서 새로운 어떤 스토리텔링의 보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가능성 굉장히 등장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렇게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창작자의 어떤 영역이고 그다음에 또 번역과 아카이빙은 여전히 이제 기관의 영역으로만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간 기록유산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기류를 가지고 처음에는 연구작업만 만들었다가 그 다음은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그 3단계 고민이 이렇게 저희 작업을 하나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1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준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혹시 토론 시간이라도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같이 물어보셔도 제가 아는 한에서 아마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기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되게 복잡하고 이론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어떤 얘기가 있는지 좀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한 두세 가지만 좀 들고 와봤습니다. 이게 1624년 7월 23일에 계암 김영이라는 분이 한 24, 5년 정도에 걸쳐서 쓴 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암일록인데요. 태계 이황의 가장 대표적 제자였고, 이런 분이 이제 남긴 기록 중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예안에 보면 거접이라는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게 거접이라는 게 아마 대부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옛날에 이제 과거 시험을 앞두고 지역에 있는 모든 과거를 준비하는 유림들을 그 지역 사회가 한 곳에 모아서 일종의 이제 학예 합숙 집중 학습 기간을 한 20일씩 뭐 열흘씩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 사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지역에서는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현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이 지역을 어떤 교육적으로 이렇게 잘 일으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거접을 많이 행하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과거 합격자가 많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지방 현감 입장에서 보면 교육을 잘 시키는 현감이라 그래서 인사고과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접이란 게 보면 현청하고 그다음에 또 향교하고 그다음에 또 이 예안연에 있는 모든 유림들이 다 나서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되게 거대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거접은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과거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유생들로 하여금 이제 시도 지어보게 하고 부도 지어보게 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면서 이제 주로 향교를 중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역 유림들 입장에서 보면 이 거접을 다 좀 지원하고 나서요. 그래서 지역에 유명한 어떤 선생님들이 다 모셔오고 또 그 당시 이제 현청에서는 재정이나 이런 걸 충분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면 예안 지역에 이제 도산서원하고 비교해서 역동서원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서원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안동대학교 안에 가면 있는데, 여기 이제 역동우탁이라는 분을 배양하고 있는 역동서원에서도 이 거접에 뭐를 지원하냐면 유림들의 식사를 다 이렇게 학생들의 밥을 다 이렇게 제공하기로 해요. 근데 보면 지금 이렇게 거리가 원래 있던 데서 예안향교까지 약 한 1.5km 정도 좀 될까요? 요런 거리인데, 식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동서원에서 이제 노비들이 밥을 막 해갖고 한 1.5km씩 이렇게 달구지를 끌고 가야 됩니다. 이걸 하루 이틀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노비들 입에서 이제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너무 멀다. 그리고 이 뭐 유생들 한 100명씩 되는 밥을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누가 이제 역동서원에 계시는 어떤 분들이 어차피 향교의 규모나 역동서원의 규모나 규모 크기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안향교보다 역동서원이 훨씬 더 클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실제로 공부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구조도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밥 갖다 주지 말고 그냥 역동서원에서 거접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이분들이 거의 지역사회에서 탄핵돼 갖고요, 한동안 이렇게 향청에 출입을 못하는 그런 금수 조치를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향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일종의 어떤 과거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용인될 수 있지만, 서원은 거접을 우리가 지원할 수는 있지만 서원에서 거접을 행하는 것은 안 된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에 서원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2019년에 서원이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때요, 2019년 7월 달에 이렇게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총회가 진행될 때
5월 달쯤 되면 이제 이커머스라는 곳에서 먼저 공고가 나와요. 이걸 뭐 등재를 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한국의 서원에 대한 그 등재 공고가 나왔을 때 중국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정도. 이게 왜냐하면 중국의 서원도 하나도 세계유산이 안 돼 있는데 한국의 서원만 세계유산이 되는 게 뭐냐라는 어떤 그 반응이 일었는데 그때 보면 그 조선이 가지고 있는 요런 서원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원은 철저하게 자기 수양과 그다음에 또 그걸 통한 어떤 그 도덕적 공동체라는 그 충실한 목표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유림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독특한 한국의 서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사실은 중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서원이 세계유산을 됐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작동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야기처럼 이 그 1624년 계암일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기록들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그 1823년 7월 그 8일의 기록에 보면 그 이제 이 지역 사회에서 도산서원에서 그때 이제 도회가 열려요. 한 400명 정도 유림들이 그 영남 지방의 대부분의 유림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때 그 기록이 처음 나옵니다. 이게 그 우리가 보통 그 이 지금 도산서원 앞에 가면 다들 보셨을 건데 이게 시사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1792년도 3월 달에 이제 도산별가를 기념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1796년에 그 아마 이 시사단을 세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1796년에 세워서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1799년에 번암 최재공이 죽고 그다음에 또 1800년에 그 정조가 사망하고 난 다음부터 그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그 기호 쪽으로 전체 세력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영남 쪽에서도 기호 노론 세력들에 의해서 시사단이 아마 한 번쯤 이렇게 파괴되고 뿌개졌던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새롭게 세우는 기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암집을 발간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한 지역에서 문집을 발간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회의 구조와 또 그네들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모으고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일기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번암집 발간 과정 같은 경우는 소설로 써도 될 만큼 굉장히 재밌는 구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1750년 안해는 살인사건 쓰고 92년 만인소 쓰고 나면 그 다음에 그 1824년 그 번암집 발간 과정을 이렇게 책으로 한번 써보고 싶을 만큼 굉장히 재밌는 그런 기록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616년 그 음력 7월 11일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기록이냐면 그 조승단 김택룡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태계 이황의 가장 대표적 제자였던 월천조목의 수제자가 이제 조승단 김택룡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7월 7성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강에 모여서 술을 좀 거하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잤는데 음력 7월 8일 날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이 뿌개지고 마구간은 터져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집에 말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 도둑을 잡는 과정이 음력 7월 11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8월 달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 말을 훔치는데 보면 그 집안하고 이렇게 내통해서 노비가 이렇게 내통해서 도둑과 노비들이 이렇게 내통해서 훔쳐갔던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말을 도둑 맞으니까 그 당시 최고의 유학자라고 하는 조승단 김택룡 선생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뭐 했을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추적대를 구성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예안에 가장 그 용하다고 소문난 맹인 점쟁이를 불러오라라고 해서 점을 치고 이제 그 말 도둑을 잡으러 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안동에서 보면 여의성 쪽으로 가는 길에 아마 이제 도둑들이 갖는 것 같고요. 아들들하고 그다음에 또 그 노빌로로 구성된 이제 말도둑을 잡으러 하는 그 추적대가 따라가서 말도둑을 잡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안까지 압송을 해와서 현청에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이 예안청으로 데리고 오는 이 과정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이렇게 길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여관이나 숙소에서 하룻밤 묵을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밤에 이 말도둑들이 그 적을 풀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래서 다시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활을 쏘아서 잡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안전 쪽으로 들고 왔는데 이 과정에서
화를 맞은 어떤 도둑들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어떤 이러는 뒤바뀐 사건 속에서 한 3, 4개월 정도가 이렇게 계속 그 취조하고 또 지방 형사 사건을 처리해 나가고 그다음에 살인 사건을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이제 그 조선에서 이렇게 그 뭐 법이나 혹은 뭐 그 드라마나 이런 조선왕조신라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어떤 그 중앙의 다양한 이야기들보다 지역에서 사람이 사는 데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정확한 기록들로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일기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그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기록이 한 6천 건 정도가 서비스되고 있으니까요. 뭐 그중에 제가 한 3, 4개만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뽑아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좀 꼭 드리는 말씀인지 이런 얘기를 드려요. 제가 이렇게 일기를 보다 보면 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내리는 규정은 조선은 기록열이 아니라 이게 벽은 왜 우리 뭐 방랑벽 뭐 이런 좀 병적인 게 있잖아요. 그죠? 신드롬 같은 건데요. 거의 기록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로 그 조선은 사실 대단히 그 기록의 나라였다. 특히 보면 이게 이제 그 조선의 기록은 대단히 유학적인 이유에서 오기는 와요. 그게 뭐냐면 그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남길 때 보면 그 앞 사람에 대한 어떤 도덕적 판단들을 반드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고요. 그걸 기록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 한문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평가자가 그 앞에 왕이 죽었다라고 하면 좋은 평가를 낼 수도 있고 왕이 잘 살다간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죽을 놈이 잘 죽었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평가할 때 보면 춘추대의나 춘추법표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일종의 평가자의 자세를 넣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돌아가셔서는 안 될 왕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뭐 붕하다 할 때 붕자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대단히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왕이 죽었다라고 할 때는 죽을 사자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죽을 놈 잘 죽었다라고 할 때는 그 망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역사적 평가를 남기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이 왕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유학은 계속해서 기록하게 만들고 또 왕으로 하여금 혹은 이제 그 통치자들로 하여금 역사 앞에서는 인간을 좀 만들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춘추대의나 춘추법표라는 것들을 만들어졌고 그게 사실은 정말로 치열할 정도로 이렇게 작성되고 만들어지고 그게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던 게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훨씬 더 강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되게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역사 사관의 눈이 이제 국가 정책에 관여해 들어가는 이 과정들이 조선 초기에만 해도 사실은 그 사관들의 눈이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가냐 하면 사관이 감히 이렇게 그 전체 그 어전회나 이런 데 입시한다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우리 요새 드라마 보면 중간에 사관에 앉아서 이렇게 막 적고 있는 거는 사실 때 명종이나 이쪽 뒤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거기까지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이제 어전회를 기록하다가 그 다음 세종 때쯤 지나면 이제 어전회 정도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사실 이제 그 한 15세기쯤 14, 15세기가 지나면서 살인들이 이제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어디까지 그 역사 기록자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냐면 도목정사라 그래서요.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어떤 인사회의예요. 뭐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뭐 이런 인사회의까지 사관들의 눈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 왜 그 누구 승진시키고 하는 인사회의에 기자들이 옆에 와서 사실 계속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들을 만듦으로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네들이 그리고는 쭉 적어서 나가서 누구는 저거 아들 승진시키자 그러더라. 뭐 누구는 누구 승진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적어서 나가서 이렇게 다 그 사초를 하는 저쪽으로 그 주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철저할 정도로 이렇게 그 사관의 눈이 어디까지 가는가가 계속 이네들은 그 역사 기록자들의 어떤 눈을 어디까지 둘 건가를 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흔적들이 있고요. 그게 나중에 도목정사까지 들어갈 때 정도 되면 이제 사관이 그 조선을 지배하는 정도에 그리고 그네들에서 만들어진 기록들이 도덕적 평가까지 담아서 남아있는 기록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 사초는 철저하게 왕에게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또 이거를 보관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
그 네다섯 군데의 어떤 그 실록을 흩어놓는 이런 보관 방법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조선왕조 실록도 쓰다 쓰다 안 되니까 성정을 일기 쓰고 일승록 쓰고 이런 어떤 그 엄청난 기록들이 사실 만들어졌는데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국가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 국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랐던 게 이런 국가적 기록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 조선이라는 국가를 정도전이 세우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민간에서 지방의 기록들을 다루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적 어떤 기록 문화가 중앙의 정치로 갔을 때 왕조실록이나 성정일기로 갔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개개인 어떤 그 유학자로서의 민간에서 어떤 작성되는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 번도 이렇게 그 제가 국가진흥원 오기 전까지 잘 못 봤던 기록들이긴 한데, 그게 저희 수장고를 뒤지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분들이 거의 매일매일의 기록이 되게 일상화되어 있다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어떤 생활일기들과 모든 사안과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조선의 기록률을 우리가 보통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성정일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 유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일기라든지 이런 기록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사실은 가치도 있고 대단히 의미 있고, 또 기록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기록되는 방식보다 개인이 자기 어떤 그 유학의 실천적 차원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해가는 그런 기록들이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탄성을 보통 많이 보내게 되는데, 기록 문화를 얘기하게 되면, 근데 저는 민간의 기록 문화가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을 국가적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보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일기들이 있는지를 조금 보시면 이래요. 조선은 모든 과정에 다 일기가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연근영당일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서원이나 향교를 짓고 세우는 과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원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는지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청변물기 같은 경우는 그 상소를 올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청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그 소자는 이제 상소 소자에다가 뒤에 청자는 관청 청자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소 올리기 위한 임시기구를 이제 상소 올리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게 이제 소청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히 상징적인 건 뭐냐면, 소청일기를 쓸 사람이 선정되고 나면 소청이 형성되었다고 보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소가 올라가는 매일매일의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792년 최초의 만인소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 이게 이제 천인옥이라는 기록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상소가 올라가고 이네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 의견을 결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논의를 모아내고 또 대단히 어떤 그 민주적인 방식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 상수의 어떤 소두를 설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소, 묘비 관련한 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제 묘소나 묘비 세우는 과정, 묘지 개장 뭐 이런 관련된 일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집 발간 관련 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번암집 발간 과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분량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들의 다양한 논쟁이나 사건, 그 다음에 또 누가 학동 개성을 이끌어 나간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메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 일기들도 보면요, 그 특히 이제 사환일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그 지역에 있는 그 수령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그 뭐 특히 이제 1700년대에 이제 그 경상감사로 왔던 조재호의 어떤 그 영령일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사환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배를 가서 또 꼭 일기를 써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 유배라는 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유배들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그쪽 가서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일기들을 좀 남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여행 가면 여행 일기는 거의 대부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이동환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 유산기를 개발할 때도 다 이런 그 여행 일기를 가지고 좀 개발해본 경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요 근래 이제 그 산으로 가는 트레킹이나 이런 거 할 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 가치를 입혀낼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 여행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일기 중에 종수로서는 여행일기가 가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뭐 사행일기 같은 경우는
그 열알기 같은 게 대표적 사행일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행을 갔다 오는 과정이 이제 늘 기록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사행단이 이제 적은 경우는 150명에서 많게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고위 관료는 보통 3명 정도가 가게 됩니다. 최고위 관료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사, 그 다음에 정사가 혹시 유고시의 부사, 그 다음에 이제 서장관이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이 사행일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보고하고 자기가 또 사행일기로 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행일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했던 그 조선의 대외 외교,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그 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게 사실은 그 전쟁일기들이나 의병일기들이에요. 이게 전쟁일기 같은 경우는 그 의병,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들 보면 사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녁마다 꼭 이렇게 그 하루하루의 어떤 그 기록들 일기로 이렇게 그 남겨가고 있고요. 이런 기록들이 좀 국학진흥원에만 해도 그 한 20, 30여 종 정도가 이제 의병 일기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서 강학 일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고종록이나 문상일기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이 고종록은 어떤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병원에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갔더니 아버지가 이게 병원에서 볼 때 한 석 달밖에 못 사실 것 같으니까 마지막 좀 잘해드리세요. 라고 하면 이제 자식된 도리로 와서 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로 이제 살아생전의 어떤 기록들을 남기죠. 뭐 사진도 찍고 또 그 영상으로 남기고 하는데 옛날은 그게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기록해둡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 한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그 기록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 유학자들이 평생 이렇게 그 아름다운 도덕적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자기 삶을 마지막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으면 죽어가는 과정도 유학자답게 이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몰골이 좀 송연해졌던 일기가 뭐냐면 청부일기 같은 건데 이거는 그 1910년에 이제 그 조선이 그 일제로부터 이렇게 강점을 당하고 난 다음에 향산 이만도선이 이제 마지막 그 조선의 마지막 그 과거 장원 급제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나라의 이런 부끄러움을 이제 그 자정승국으로 이렇게 자기 삶을 마감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법이 보통 그 이제 일제 강점이 이루어졌을 때 자정승국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통 자정승국하는 방법들이 음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향산 이만노선이 선택한 방법은 이제 굶어서 돌아가시는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굶어 죽어가는 그 총 26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단식을 시작해서 마지막 붓을 들 수 없는 3일 전까지 23일의 기록을 그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사람의 죽음이란 게 죽음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그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20년씩, 30년씩 혹은 50년씩 심지어는 그 6대에 걸쳐서 이렇게 막 일기가 남아 있는 이런 기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기록이라는 게 조선 사람들이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자료를 모아놓고 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연구자들이다 보니까 그 지금까지 이제 보통 인문학 특히 이제 역사학이나 이쪽 철학 쪽에 보면 되게 거대사 중심의 연구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일기를 보면서 이게 이제 일상사나 미시사 연구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읽겠구나라는 판단을 처음에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문집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기획된 기록들이거든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만 해도 기록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편집인들이 있어서 그 편집을 다 해서 만드는 기록들입니다. 근데 일기 같은 경우는 시간, 공간, 기상, 인물 정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대부분의 어떤 걸 로데이터로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역사뿐만 아니라 법학이나 경제학, 자연과학 연구에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다가 안에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그런 한 3-4가지 예를 들었던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좀 설명하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특히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왕과 권력자들의 어떤 그 얘기다 보니까 사실 제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일기를 보면
지역에서 그냥 살아가는 뭐 저 정도 되는 혹은 뭐 이렇게 그 과거 시험에 겨우 합격해서 이렇게 뭐 양반 체면만 찍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단히 일상적인 얘기들, 뭐 세금 내고 저거 내고 그다음에 또 농사 잘 못 지어서 정말 애 먹고 이런 아주 일상적인 생활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선왕조실록에 뭐 예를 들어 1792년 그 4월 달에 영남 남인들이 뭐 만인소가 올라왔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비답을 하셨다라는 한 세네 줄의 기록에 대해서 여기는 한 두 책, 세 책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굉장히 세밀한 역주이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람 삶에 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이 번역되면서 한국의 사극 붐이 불었다면 만약에 이쪽 얘기로 좀 가져가면 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이제 일기자를 보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기가 생긴 게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도 있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저부터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중초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초성대로 사실 굉장히 읽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뭐 하와이록 같은 경우는 거의 난초 수준입니다. 근데 일기란 게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쓰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누군가 이렇게 정자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읽기가 굉장히 힘든 정도의 기록들로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창작자들에게 너가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한번 보실래요? 라고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는 뭐냐면 언어적 장벽입니다. 이거는 뭐 이걸 번역해주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지금 젊은 창작자들하고 만나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마 그 이분들이 100년 전에 살았던 분들하고의 문화적 거리감이 지금 이제 그 동시대의 미국과 이런 그 서양을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문화적 거리보다도 훨씬 더 멀 거다. 차라리 지금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게 빠르지 100년 전에 조선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장벽도 문제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는 문화적 장벽도 굉장히 큰 문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기는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한 게 어쨌든 처음에는 DB 구축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인수해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지류 자료다 보니까요. 어쨌든 그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는 훼손되더라도 어쨌든 디지털한 자료라도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도 이제 아카이빙을 좀 시작한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정자체로 이렇게 텍스트화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고 지금까지 일기류 DB 구축 작업만 저희들이 12년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투자된 예산만 해도 약 한 30억 가까이 이렇게 계속 투자돼서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도 계속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일기류를 저희들이 DB 구축을 할 때 순수하게 어떤 거 보존용으로만 DB 구축을 하는 게 조금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학자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단계. 그러니까 어쨌든 한문을 쓰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초서가 아니면 이제 저도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좀 새로운 방법들을 조금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다시 쪼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 문집이나 혹은 그 왕조실록이나 이런 것과 좀 다르게 일기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냐면요. 이게 날짜 단위의 기록이다 보니까요. 정확한 시간 정보들하고 그 밑에 텍스트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시대와 시간 정보 중심으로 이렇게 목차를 좀 짜놓으면 이게 사건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로데이터 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일기 같은 경우 특히 중앙에 얘기하는 대부분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일기 같은 경우는 공간 시간대만큼 뭐가 같이 따라 움직이냐면 공간이 계속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기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도 위에 사람의 그 포지셔닝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공간 정보가 제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왕조실록에서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역사적 평가입니다. 근데 그 일기에 남아있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꼭 저같이 합니다. 내가 미우면 미운 거고요. 좋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가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인물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란 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일기를 쓰는 사람들 보면 뭘 쓸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연구에서 그렇게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물과의 관계가 굉장히 명시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게 기상정보입니다. 요거는 아마 지금 고기상연구의 중요한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모은 걸 옛날에는 그 기상청으로도 좀 주고 이런 그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B 구축할 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료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 고민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집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대한 그 DB 구축 방식하고 일기류가 가지고 있는 기록자를 가지고 있는 DB 구축 다른 이유가 뭐냐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기록자의 특수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할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저희들이 이제 DB 구축할 때 일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데 포지셔닝을 했냐면 그 문집 같은 경우는 보통 책 단위 하나하나가 최소 단위로 그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 그 누가 저자는 누가 되고 뭐 지연이 언제고 뭐 이런 방식의 어떤 거 다양한 메타데이터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국가진흥원에서 일기자료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최소 단위가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그런 날짜가 폴딩화 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맞겠다. 왜냐하면 일기 같은 경우는 한 책 한 책이 갖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하나하나의 단위가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해 한 해 단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시간 중심으로 입력하자.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되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시간 중심의 기록이니까요. 시간 중심의 기록인 왕조실록이나 성전일기하고 바로바로 메타데이터 연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 일기류 DB 구축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조선왕조실록이나 성전일기하고 이렇게 다 메타데이터 연결을 해놓고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별 그 메타데이터를 잡아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 관련 기록의 어떤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기상정보 추출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주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결국은 그 저희들이 이제 초서로 된 걸 정형화된 한자로 만들어낼 때 반드시 주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바로 필요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이제 요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활용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면 일반인들이 이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연구자는 이 일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옛날 같으면 이 정도의 일기자를 1년씩 2년씩 걸려서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지금은 저희들이 검색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났던 1592년 음력 4월 달에 안동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면 어떨까라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학자들이 좀 활용 가능한 쪽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DB 구축을 했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별로 서비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공간별로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기류 DB 구축은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철저하게 자료의 특징을 반영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이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그네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그 DB 구축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학자들의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그 DB 구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DB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쏟았던 예산은 번역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간 일기류 번역에만 저희들이 한 5, 6억 정도를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약 한 3, 40책 정도 되는 그 일기류들이 지금 번역돼서 책으로 출간이 되고 거기에 다시 이제 그 DB 구축 안에 이렇게 번역서로 지금 넣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번역이라는 거는 그냥 그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다룬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번역은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번역된 내용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연구 및 문화 콘텐츠를 활성도를 좀 높이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요. 일기만 가지고 제가 그 써놓고 이제 창작자들이 주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그다음부터 활용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화적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일기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의 기록이니까 사건 단위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다고 밑에 각주를 아무리 달아놔도 이게 조선시대 때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일기 내용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불가능한 분들이 이제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다른 방식의 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공하자 한 번 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기를 DB 구축해 놓고 번역하고 번역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네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자.
라고 결정해서 만든 게 지금 스토리 테마파크 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것도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DB 구축 같은 경우는 활용 범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료의 보존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모든 목적은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주인이 되고요. 또 자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아카이빙해서 빨리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 건가 하는 게 DB 구축의 목적이었다면, 콘텐츠는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누가 활용할 건가가 사실 가장 처음에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그거부터 정의하는 작업들을 조금 진행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렇게 제가 스토리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스토리 테마파크의 목표는 철저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소스만 제공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소스를 사실은 어디까지 이어주냐면 창작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소스를 연계해주면, 그 다음부터 창작자들이 다시 이걸 받아서 자기 창작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게 누에 꽂힌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쟤들 요만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쪽을 창작자들이 만드는 방식으로 최종 콘텐츠가 완성되는 게 더 맞겠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창작까지 해낼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또 그래야 될 필요도 별로 없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자문회의를 해보니까요. 그냥 너희는 너희 좀 잘하는 거 하세요 라는 게 이제 창작자들의 요청이고요. 그리고 또 창작자들이 그때 했던 가장 재밌는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가 일정 정도 좀 가공을 해서 이만큼 가공해서 넘겨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하니까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잘 된 거는 굳이 자기들이 할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다. 너무 안 된 거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같은 기관이 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있는 자료를 창작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만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쓸 사람이 누군지부터 좀 정의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사료를 누가 가장 많이 쓸 건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주로 학습 만화를 사실 정보를 이제 전달해야 되는 학습 만화 하시는 분이나 또 다큐멘터리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이 가장 직접적인 유저 타겟팅이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넓히면 이제 그 속에서 새로운 소재를 이렇게 개발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타겟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보통 왜 일반 기관에서 이렇게 막 계획서 쓸 때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하면 얘 일반 국민, 전 국민 대상 이렇게 쓰거든요, 보면. 근데 얘 일반 국민, 전 국민 이거는 유저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구나. 유저 타겟팅은 더 정확하고 정확할수록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찾아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가 어떻게 필요하냐,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정보 좀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요런 내용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자문회의를 그런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을 해서 이제 스토리 테마파크에 대한 기본 계획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정을 좀 정확히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들에게 좀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창작자의 필요에 정확하게 부응하는 거. 그다음에 자료 가공 및 제공은 국가기능에서, 그리고 창작은 창작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의 어떤 눈높이 이해도를 고려해서 철저하게 어떤 정보를 다시 한 번 더 가공해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스토리 테마파크 작업의 기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일기 콘텐츠가 활용도가 창작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모티프가 되겠다. 그러니까 보면 왜 옛날 대장경 같은 경우는 조선왕조실 한 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작가들 50부작 만들어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모티프만 주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광해군이 알려지지 않은 첫 아이 생산 기록이 임진왜란 때 한 번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1397년인가 광해군이 첫 아이를 낳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1392년 그때는 나타가 아마 죽었거나 아마 실종됐거나, 근데 그 이후로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줘서 만들었던 게, 여러분 잘 아는 녹두전 같은 드라마가 처음에 웹툰 나오고 드라마 나왔던 게 여기서 모티프를 가져간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모티프만 따가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큰 어떤 스토리는 우리가 못 만들어줘도 단위 장면에 굉장히 세밀한 묘사를 하는 것들은 이 일기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꽤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시험 하루 전에 이 아버지의 부정을 좀 정확하게 묘사를 하려면 아버지가 농명단자를 만들고 시험 답안지를 재단해주고 고유제도 지내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보통 드라마에 보면 소자 과거 시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국보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단위 장면 자체가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서원 건축 같은 이런 거 진행될 때 보면 발이 어떻게 하고 자금 조달하는 과정, 원장 정하는 방식,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대단히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뭐 조선구마사 같은 사태는 좀 없지 않을까, 정확하게만 좀 구성해 나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좀 제공을 해주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 파크를 만들 때 기본 그 개념이 날짜 단위로 되어 있는 걸 사건 중심으로 재가공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창작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발생한 이유, 전개 상황, 이 이야기가 그때 어떤 중요성이 있었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구축되고, 뭐 그 황국은 왜 그때 내고 그때 받아가고 왜 이런 사건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배경 정보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자. 그다음에 어려운 용어와 인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자. 그래서 사전을 만들어 주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막 이렇게 써놓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길이는 2m고 뭐 둘레는 근데 이거 그냥 사진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보면 그런 것들은 지금 사라진 것 같은 경우는 3D로 복원을 하고 있는 거는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멀티미디어까지 제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단위별 이야기 소재를 제작할 때 보면 이제 날짜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도록 가공하고, 그다음에 용어 설명해주고, 또 사건의 전말이 가진 의미를 좀 전달해주는 거,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이해 수준을 제고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번역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뭐 갑진년 1월 4일부터 시작해서 뭐 쭉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추출해낸 작업이 뭐냐면 제일 먼저 기본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요. 그래서 뭐 제목, 공간, 시간, 출전 인물들을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그 도둑이 들어서 도둑을 잡는 과정까지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단위별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용어들은 따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 방법이라든지 도덕을 잡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배경 설명을 통해서 젊은 그 연구자들이 좀 정확하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의성양교 같은 경우는 없어졌으니까 3D로 복원을 하자. 밑판도 없어지니까 하자. 또 장영광 선생의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디 있으니까 좀 같이 제공해 주면 어떨까. 그다음에 또 조선시대 때 그 방범대 같은 경우는 군사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트리트먼트, 이렇게 표로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가 이제 전체가 단위별 이야기 소재로 이렇게 그 제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단위별 이야기 소재는 이런 요소를 다 담고 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이미지 같은 경우도 그 지리적 위치도 있고요. 또 뭐 사건 관련 공간도 있고요. 또 보면 인지네랑 같은 경우는 계속 도망가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도 위에 좀 표시만 해줘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뭐 향정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나중에 창작자들이 보면 드라마 만들 때 자기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뭐 복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3D로 이렇게 그 대가 같은 것도 복원을 하고요. 이것도 이왕이면 좀 그 한 175cm 정도는 사람 모양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게 되면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역동서원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3D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수준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2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뭐 사당을 짓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소재는 그 다양한 어떤 그 테마 스토리 소재라든지 배경 이야기, 멀티미디어 소재, 인물 캐릭터 소재가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서 한 단위 이야기 속에서 그게 다 설명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걸로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 되고 있는 게 이제 메인 타켓은 주로 창작자들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이야기 완결성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서 현재 스토리텔링 파크 이렇게 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항상 이렇게 접속하실 수 있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 들어보면 아직까지 조금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아직 많은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기획을 시작했다는 얘기이고요. 지금은 한 6,000건 정도 되니까 사실 이게 뎁스 개념보다는 철저하게 어떤 그 검색 중심으로 좀 넘어가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기획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이 로그인하고 들어왔을 때 이제 개인화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한 2, 3년 안에 조금 만들어갈 계획을 세워서 지금 그 전체 인터페이스는 좀 바꿔갈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고 나니까 그 처음에 그 이게 이제 제가 유저 타겟팅을 좀 정확하게 해놓고 하니까 되게 편한 게 어떤 거냐면, 유저 타겟팅이 정확하면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2012년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가장 문제였던 게 우리 한국의 만화서작가협회, 방송작가협회, 그다음에 또 뭐 우리 만화협회, 그다음에 또 PGK, 또 영화감독협회 이런 분들 데리고 1박 2일씩 이렇게 한 2억 정도 예산 만들어서 1박 2일씩 계속 펜토를 왔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홍보도 홍보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야기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또 그 시대하고 이렇게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뽑아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 100호가 넘습니다. 이게 매달 이렇게 웹진이 발송되고 있는 게. 그래서 곧 이제 뭐 매달 그달이 어떤 그 저거와 관련된 옛날 이야기 소재라든지 또 뭐 예를 들어 6월 달이 되면 호국 관련된 얘기들이 있으면 뭐 무기라든지 무관들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뽑아내는 작업들을 해서 그 웹진이 계속 발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지역 방송들이 있습니다. 뭐 안동 KBS도 있고 안동 MBC도 있고 그럼 이제 그쪽하고 연결해서 오늘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그 방송일인데요. 옛날 오늘 뉴스를 이렇게 뭐 제공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뭐 도산서원 같은데 아까 이제 보면 시사단 같은데 얘기를 조금 지역에 정말로 그 이야기와 관련된 공간 이야기들을 지금 만들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유튜브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그런 개념들을 지금 만들고 또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그런 이제 그분들을 불러서 계속 이렇게 창작 콘퍼런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외에도 사실은 중요한 기관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12년인가 2013년에 제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시아사나 한국중앙연구원, 고전번역원, 고전적협의 이렇게 그 다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녀서 우리 이런 컨퍼런스는 좀 그 소재를 제공하는 개들이 같이 좀 하면 어떻겠나 라고 해서 지금 원래 10회째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주로 그 주제 중심의 판타지나 혹은 뭐 다양한 어떤 새로운 모델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더 이렇게 집약시켜서 1년간의 전통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전반을 조금 점검하고 또 그 이르면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좀 고민하는 방법으로 창작 콘퍼런스를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지가 좀 논의가 되고 나면 저 창작 소재 제공 기관들은 그쪽으로 맞춰서 열심히 좀 창작 그 소재를 좀 제공하고 창작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좀 창작하면 굳이 이렇게 이 컨퍼런스 자체를 통해서 큰 틀의 어떤 그 협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 공모전이 진행되는데 요거는 그 대학생들이 우리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진행을 한 건데 요게 한국에서 유일한 교육형 공모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들어온 기획을 한꺼번에 다 시상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해서 한 5월 달쯤에 1차 선발을 합니다. 그때쯤 올해 같은 경우도 보통 한 80팀, 70팀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8팀을 최종 선발을 6월 달이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그 지금 현재 가장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를 몇 편 이상 제작해 보신 분들 또 뭐 영화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나리오 작가분들에서 한 4, 5개월 정도를 계속 이렇게 멘토링 작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기획서를 완성하게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내일 모레는 이제 그 돈 줄 분들한테 가서 우리 이런 멋진 기획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PPT 하는 것까지 프로모션 하는 것까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위 결정되는 그런 방식인데 예 생각보다 그 20대 대학생들의 어떤 그 기발함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네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잘하는지는 이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그 영화진흥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시상됐던 4편 중에 벌써 2편이 그 최종 지금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 단계 들어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는 어제 발표해서 이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건데 이제 특히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이 창작하는데 디벨롭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뽑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이분들 데리고 와서 자기 어떤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더 디벨롭 할 수 있도록 그 자문 플랫폼 만들어내고 공식 자문 플랫폼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다양한 어떤 그 장소들을 확인하고 또 역사학자들과의 그 몇 번간의 어떤 그 미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디벨롭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전체고요. 뭐 아직까지 되게 그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잘 이렇게 좀 고민되는 영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은 면만 얘기했는데 실제로 와보면 되게
그 불성실한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도 있고 또 불성실한 것도 있고 해서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주안점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6천 건인데요. 한 10,000건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왕조실록 이상의 파괴력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단히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예,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문화자산을 어디까지 갈 건가에 대한 그 고민들만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딱 1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진흥원 연역 들어가 보시면은 1998년부터 한문 고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청년 구제 사업, IMF 청년 구제 사업으로 시작된 게 점차 발전해서 지금 이제 스토리 테마파크 이렇게 이제 창작자들과 만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대중적인 문화 콘텐츠 사업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근 20여 년에 걸친 스토리를 이상호 선생님이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강조하는 게 조선왕조실록 같은 정부 공공 자료뿐만 아니라 민간 자료의 가치, 그다음에 생활 자료, 미시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잘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긴 시간 들으셨는데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쪽에다 이렇게 손으로 가리시면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 좀 켜주셔도 됩니다. 예. 애원합니다. 예. 네, 김관섭 선생님, 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시골 부산에서도 산악 포럼을 통해서 제가 줌으로 올해 이렇게 좋은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게 돼서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팀장님 3년 만에 지금 얼굴로는 뵙는데요. 그때도 정말 제가 설명 들으면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강의를 또 들으면서 정말 엄청난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KBS, MBC, SBS 방송 PD들이 이상호 팀장님의 강의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은 방송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방송 콘텐츠 영역에서 이제 소재로서의 우리 문화자원, 문화자산, 우리 역사적인 것, 그러니까 방송 PD들은 우리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아이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들이어서 가장 잘 먹히는 이야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픽션 영역에서 많은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유는 시청률 때문이고 같은 방송 영역에서도 드라마가 터지면 예능이 그걸 따라하고 교양이 따라하고 이런 형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쭙고 싶기도 하고 다채널 시대가 되면서 방송의 각 장르들의 특성들이 다 중요하고 역으로 이제 시청률이 덜 나오는 아까 보여주신 사례들이 제가 보면서 가장 제가 우리 산악 포럼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제가 1시간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이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청률이 덜 나오는 영역들, 예를 들면 교양이라든가 그래도 잘 나옵니다. 다큐멘터리는 가장 덜 나오지만 뉴스, 그리고 버라이티 프로그램이라고 장르 포맷으로 얘기했을 때 예능 영역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1박 2일에서도 그 내용들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게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드라마가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오고 다른 거 적게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지상파뿐만 아니라 PP, SO 다 합쳐서 케이블 플랫폼에
채널이 한 150개가 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내용들을 아까 그때도 이제 3년 전에 뵀을 때도 며칠 뒤에 작가 협회에서 와서 이제 투어 한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픽션 중심으로의 타겟 그리고 그러니까 방송 편성 지상파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편성 시간 중에 드라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시청률이 워낙 높아서 그렇지. 그럼 대부분 다 교양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어떤 영역들, 예능도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교양 영역이 제일 많습니다. 교양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런 형태에 있어서 지상파 기준도 그렇고 가장 간편하게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케이블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서도 그런 걸 할 수가 있겠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 애써서 만드신 정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저변을 확대해서 역으로 픽션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귀한 작업을 하신 거니까 그게 이제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 그렇죠. 지상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숱하게 많은 방송 PD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러면 정말 저처럼 감동하면서 들으면서 내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떤 요소로 크고 작은 비중으로 다룰 것이냐. 물론 중요한 것은 장르마다 특성이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거나 내용에 대한 것이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박쥐 같은 스타일이라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미디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전제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KBS, MBC, SBS에 거기 링크까지 걸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케이블 플랫폼에 엄청나게 많은 채널들이 있거든요. CJ만 해도 뭐 채널이 열 몇 개가 있고 공영 채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서 지금 저도 언뜻 떠오르지는 않지만 다채널 시대의 그런 쪽과 그런 데들한테 좀 이 귀한 작업하신 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 숙제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로바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이상한 선생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도 같은 고민이라서 이게 뭐 정확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지역계에 있는 한계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대신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요즘 많냐 하면 제가 지금 1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다큐멘터리를 10개쯤 같이 만들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물론 이게 이제 중앙으로는 잘 안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라디오가 지금 8년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이제 이거는 같이 하는 사람들은 안 놔주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뻗어나가진 않은 이런 어떤 그 딜레마 속에서 좀 갇혀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하나 확고한 건 뭐냐면 픽션 영역은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전문가도 없고 해서 잘 건드리기가 쉽지는 않겠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정말 잘해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면 원래 이제 지금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인가 그럴 거예요. 올해가. 그래서 박형식 감독님이 원래 이제 그 관련된 영화 제작이 이번 달에 크랭크인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5월 달에 그런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박형식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된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왔고 그래서 관련 연구자를 5분 정도를 모셔서 하루 종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문제될 만한 것 제거해내고 그다음에 또 근데 사실 잘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박형식 감독이 너무 다큐처럼 써놓은 걸 갖다가 차라리 역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더 이렇게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역사 안에서 충분히 용인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그런 작업들이 아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지향해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조금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예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기획되기 시작하려면 기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같이 이제
컨퍼런스나 학술 대회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좀 진행해서 실무 저것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진이하고 지금 협의해서 그네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금 그 자문하는 플랫폼들을 지금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쪽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토리가 실제로 이제 픽션까지 뛰어오르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쨌든 논픽션 영역이라도 조금 그 스며들듯이 계속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쪽이고, 덕분에 지금 뭐 JTBC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뉴스나 작은 교양 경영 이런 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게 뭐 드라마나 이런 것처럼 한 방에 터지는 건 아니라서요. 근데 예, 만건까지 가면 언젠가는 한 방에 터지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일단 좀 보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방향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네. 예. 다른 선생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23살부터 50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별로 뭐 다른 그 체면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지르십시오. 예. 네. 안영숙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요. 좀 강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현대 이행기의 경남 진주 지수 성산마을에서 인근 지역과 거래했던 토지 문서 그리고 간혼 상례에 대한 자료를 3, 4년 전에 완전히 입수를 했는데요. 자료를 분류를 해보니 1900년대 초, 188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강범위하게 한 약 100년 정도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가들의 모습까지 톱을 수 있는 자료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게 자료를 주신 분 개인의 관계가 있어서 이 송사 문서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여러 학계의 학자들하고 공유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어려움이 따릅니다. 첫째는 비밀 보장이라는 거를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이거를 또 학계에 알리는 것도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제 녹취는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면 학계에 알려라는 거는 이제 주신 어르신은 승낙을 했지만 그 후손들은 아직까지 학답을 못 받은 상태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래서 슬기롭게 이거를 연구 성과로 낼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 하나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 조상들이 굉장히 내밀한 얘기고요. 또 여기 안에 보면 우리 문집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정말 욕도 먹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 뭐 싸움도 엄청나게 하고 송사도 직접 걸리고, 그다음에 또 뭐 우리 뭐 소의 새끼 뭐 개의 뭐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그대로 노출시켜서 생겼을 때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되게 조심하고요 하는데, 단 조선시대에는 조금 다른 게 일단 시기가 지금 이제 선생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최근 거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 60년밖에 안 된 거니까요. 아니요, 100년. 딱 100년 예, 근데 됐어요. 그 관계자들이 살아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예. 제가 아는 조선시대 기록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의 다르지도 않아서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좀 조심해서 다루는 분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밖에서 실명을 조금 빼버리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 소재를 제공하는 거라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학적으로 논문이나 이쪽으로 가면 다른 문제라서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쉽지는 않은데, 그건 아마 우리 전통 기록을 다루는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한 고민거리고요. 그리고 또 개인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뭐 다 공개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공개돼도 제 맥살이 몇 번 잡혔거든요. 문중 어르신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어서 적어도 이렇게 역사 사료에 대한 접근할 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다라고는
답변밖에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안타까운 건 그 간혼 상례에 관해서 잊혀져 1990년대 이후는 이제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우리 사라진 장례 문화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하게 콘텐츠 제작물로 보면은 네. 뭐 이름 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몇 첩에 몇 첩까지 다 네. 정말 그 한 집안 우리나라 기업가의 한 집안의 모든 것이 공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어서 좀 네. 두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 듣고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는 또 지금하고 네. 달라서요. 옛날에 네. 처첩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음, 옛날엔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거 막 밝혀놓으면 바로 이렇게 맥살을 잡으러 오시는 어른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고 조금 이렇게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공개해야 될 네. 영역들을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되게 슬기로운 방법이 잘 없긴 합니다. 이게 어떤 네. 확정된 답을 드리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혜를 계속 모아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임진철 선생님 아까 손 드셨죠? 예. 네네. 아, 예, 예. 뭐, 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는데, 예. 이상화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몇 번 뵀었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 어,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국학진흥원 하는 사업은, 글쎄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일들이어서 또 게다가 이제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접근성 부분들이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독일 가서는 굉장히 편하게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는데, 예, 한국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자이기 때문에 한국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상호 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0년 전 미국 문화보다 조선시대 문화를 이해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씀이 어찌 보면 좀 우리가 가장 좀 제 입장에서 또 더더욱이나 다가오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쭉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제 국학진흥원이 본래 기능, 연구적인 기능과 그런 면에서 어떤 정체성과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글쎄 이걸 사업화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화 방향의 부분들인데 제가 쭉 그동안 이제 국학진흥원을 하고 어떻게 뭐 직간접적으로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가져왔었던 조금 답답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너무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된다는 강박 좀 있으신 게 아닌가 들고 제가 처음에 한 6년 전인가 여기 어디죠 서울에 지금 박물관에서 대사관 옆에 있는 박물관에서 하셨을 때 처음 제가 사실 봤었는데 그때도 창작자들 작가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많으셨는데 여전히 어떤 창작자 그룹을 타겟으로 놓고 하시는 부분들이 뭐 그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제가 입장에서 좀 가지게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한 말씀을 좀 제 입장에서 드리다 보면 아까 중간에 사업 중에 이제 번역 사업에 대해서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그 조선시대 당시의 한자라든지 이런 문맥들을 이제 무슨 이제 텍스트로 옮기는 그런 텍스트 번역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한 가지 뭐 질문 겸 아니면 좀 제 아이디어의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조금 더,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문화 번역이라는 맥락에서
지금 국악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찾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쭉 이야기하신 부분들이 그런 100년 전, 200년 전에 선비들이 썼던 일기가 중요한 이유. 저는 사실은 일기라는 테마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화 아이템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기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기록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의 맥을 연결시키는 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맥락에서 문화 번역의 맥락에서 뭔가 그러니까 창작자들을 위한 소스인 제공도 중요한 맥락이지만 그런 선생님 맥락에서 조금 예예. 저 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예. 예, 질문과 의견을 압축시켜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뭐 학생들한테 창작의 기회를 주고 이런 소스를 활용한 창작 행위들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나이브하게 뭐 100일장 대회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의미를 연결시키는 그 100년, 200년 전에 어떤 문화적인 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맥을 지금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그런 방안들도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는 문화 번역자, 문화 번역으로서의 어떤 크리에이터적인 소양을 배양시킬 수 있는 어떤 창작자로서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영화 감독으로서 이 아이템을 활용하는 방식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문화 번역자로서 사료를 통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찾는 것을 좀 그런 길들을 조금 국악진흥원이 방향적인 측면에서 모색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몇 가지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저희가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진흥기관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또 예산이 문체부에서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조직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 활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연구자들이 필요해서 들어가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는 게 더 옳을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나오는 예산의 끝은 항상 그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게 다시 뭐 그게 콘텐츠 창작이 되든 아니면 관광화 모델이 되든 뭐가 되든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셨던 영역들이 다른 파트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 사업 전체에서 연간 예산이 한 3, 4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가진흥원 예산 400억이거든요. 그중에 인력 양성에 거의 한 10억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같은 그런 연간 캠퍼들 1년에 한 200~300명씩 왔다 갔는데 이제 재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들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하는 파트가 이렇게 그 창작 영역으로 좀 그 기록자를 좀 이행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소개를 그렇게 해드렸던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도 여전히 개발 중이고요. 또 심지어 뭐 제가 요 근래 거의 하고 있는 게 그 한자 OCR AI 작업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 번역 시스템 만들기 위한 모듈화 방식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양한 영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콘텐츠 개발할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전통 자료를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때 어떤 한 모델링하는 방식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싶었던 그런 정도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미영 선생님, 예, 질문을 좀 네. 간략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관광부 콘텐츠학과 박미영입니다. 이상호 선생님, 국가진흥원 가서 뵈서 오늘 사실 제가 비디오 크로즈하고 했다가, 한 가지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다 각 대학교 교수님들 나와 계시는데, 한국국가진흥원의 이 보고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저는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학 연계 수업을 조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대학 연계 수업으로 각 수업 과제에서 줘서 서로의 미션들을 한번 컨텐츠 해서 또 그 회유하고 같이 해서 이런 대학 연계 수업을 제가 서울시라든지 성북구 대학 연계 수업을 지금 지역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 거리에 있지만
대학 연계 수업으로서 각 대학의 학생들이 이 보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모색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컨텐츠화하고 이런 것 하다 보면 학생들이 관심 있고 들어가 보고 찾아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1학기에 대학 연계 수업으로 한번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있을까요? 네, 이상입니다. 아니, 사실은 되게 많은데 제가 지금 저희 팀에는 아직도 그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록유산 파트의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기록유산 센터장에 있을 때,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면 실제로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시청에서 써보셨던 강사분들을 4-5차례를 계속 보내드리고 뭐 이런 연계 수업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모델을 여기도 조금 제가 한번 좀 넣어볼까라는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여기에는 콘텐츠 관련 과 학생들하고 조금 같이 고민해서 기본적으로 콘텐츠 개발하고 만들고 엮어가는 방법들에 대한 이거는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면 이제 학생 공모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공모전 홍보차 보통 가서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불러주시면 가서 제가 강의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나중에 잘해서 이게 이제 당선이 돼야 되니까 공모전 말고 저는 이제 경쟁사의 구도가 아니라 학생들을 하나의 미션을 줘서 각 대학 네네. 학생들이 이것을 어떻게 컨텐츠 하느냐 이런 차별화를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네. 많은 학생들이 경쟁 구도가 아니고 다른 점을 찾게 하는 거. 그래서 대학 연계 수업을 시즌별로 해서 쭉쭉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만약에 되게 하면 저는 서경대학교 수업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기록유산 센터 할 때 예산 만드는 것처럼 좀 만들면 좀 대학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강의들이 있으면 좀 강사진 요청해서 이렇게 같이 묻고 하는 그런 작업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기관이 있으니까 예산은 조금 만들면 아마 새로운 방법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약속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 분 정도만 질문 있으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끝나고 싶으신가요? 예. 네네. 예. 이상호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네. 전체 보시고 뭐 한 말씀 더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마무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조금 기록의 의미나 이런 것들도 조금 나중에 한번 더 나눌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런 자리를 조금 자꾸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하면서 심사하셨던 분들하고 논의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쪽에 갖는 불만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뭐 이런 자문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너가 아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우리가 필요한 건 얘기도 안 해주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새롭게 만들어낸 게 공식 자문 플랫폼을 좀 만들려고 문체부 설득하고 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쌤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다음 사업으로 좀 모델을 잉화하고 또 이렇게 교육하고 좀 연계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하면 더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자주 해주시면 가능한 영역에서 좀 사업을 좀 만들고 찾아내고, 어차피 이게 뭐 정부 예산 들여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게 정부 예산이 들어와서 그만한 결과들을 좀 낳도록 이렇게 계속 뒤에서 이제 푸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조금 더 좋은 얘기들은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국가진흥원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이게 재밌는 스토리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신 것처럼 이상호 선생님은 일을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돈 따는데 선수입니다. 예. 제가 본 연구자 중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세요. 저는 입금과 발상 아이디어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국가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통과 기록을 포함해서 6.25넷 오늘 소개된 스토리 테마파크 어마무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국가진흥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데이터베이스 강국이에요. 인문자료 아카이브의 강국이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단순히 연구기관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저작물들 이런 거 읽어보시면 소재 구하시다가 뭐 시간이 다 가겠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용률과 그리고 이상호 선생님한테 많은 성과를 만들어 주시는 게 보답의 길입니다. 예. 나중에 유튜브 올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올해의 9번째 그리고 마지막 산학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그 12월 4일이죠. 예. 추계 학술 대회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그 산학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네. 분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